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당연히 약물 치료가 첫 번째 선택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안압을 낮추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안압을 낮추는 방법에는 약물이 있고 레이저가 있고 수술이 있지만 제일 부작용이 적은 게 당연히 약물이니까 약물 치료가 1차 치료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약물로 안 되거나 약물에 순응이 안 되시거나 하면 이제 수술까지 가게 되는 건데요. 그 전 단계로는 이제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많이 안 하지만 과거에는 아르곤 레이저, 섬유주 성형술 이런 거를 했고요. 이거는 근데 조직에 화상을 입히기 때문에 한 번 해서 효과가 있어도 두세 번 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요즘에 하는 SLT는 조직에서 받는 그 화상이 적기 때문에 반복해서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어서 이걸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다른 기전이지만 폐쇄각 녹내장에서는 아르곤 레이저 홍채 절개술을 하게 되고, 그 외에 이제 수술은 가장 많이 하시는 섬유주 절개술, 그 다음에 아메드 밸브를 삽입하는 방수 유출 장치 삽입술, 그리고 요즘에 많이 하는 건데 미니멀리 인베이시브 글라우코마 서저리, 한국말로 하면 미세 침습 녹내장 수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아직 많이는 되고 있지 않지만 저희 병원 조금 많이 하는 편인데 뭐 아이스텐트라든가, 그리고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곧 나올 예정인 젠, 이런 것들이 미세 침습 녹내장 수술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약물 치료의 목표는 당연히 우리가 시신경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 이하로 안압을 하강시킨다 하는 건데요. 그러면 시신경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의 이하의 안압이 어떤 안압일까요? 모릅니다. 당연히 개개인마다 다르실 겁니다. 처음 안압이 25였던 분은 18로만 낮춰도 신선상이 멈추실 수도 있고, 처음 시작 안압이 13이었던 분은 11로 이하로 낮추셔야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안압을 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정밀 안압으로 두세 번 이상을 재서 내 기초 안압이 얼마인가를 정확히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제가 일본 연수 갔을 때 일본 책들을 보면 뭐 심한 데는 6개월까지도 평균을 내라, 시간대를 달리해서. 그럴 정도로 기초 안압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막 기계로, 정밀 안압도 아니고 기계로 딱 한 번 재고 약을 쓰고 있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는 곤란하고, 저희는 반대로 끊어버려요. 그러면 한 달을 끊어서 원래 안압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만큼 그 수치를 정확하게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본인 기초 안압도 모르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꼭 아셔야 되고요. 아셔서 내 치료가 이게 얼마나 상대적으로 떨어진 안압인지를 평가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만을 하실 때도 또 하나, 녹내장이 아주 심한 케이스는 한 번에 두세 개 약을 처음부터 처방을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원칙은 하나씩 추가를 합니다. 하나씩 추가를 하는 이유는 어떤 약에 효과가 있는지, 어떤 약에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하나하나씩 평가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환자분들마다 이것도 반응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A라는 약이 너무 잘 맞지만 어떤 분은 A라는 약을 하루도 못 쓰고 끊어버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예측 못합니다. 써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써서 한 달을 써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년씩 혹은 양한씩 한 달 간격으로 처방을 해서 부작용과 유효성을 평가를 하고요. 이 점암 방법이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의 부작용이 점암 방법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데, 항상 고개를 뒤로 하셔서 눈꺼풀을 한 손으로 내려서 이 결막낭, 흰자위 안쪽에다 넣으시는 거고요. 넣고 나면 눈물점으로 통해서 목으로 통과하는 부분을 좀 막기 위해서 최소 1, 2분은 눈물점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눈에도 흡수가 더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색소 침착되는 약들의 경우는 그렇게 해서 한 5분 정도 지난 다음에 살짝 닦아내셔서 부작용을 줄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전들은, 이거는 이렇게 관심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크게는 방수 생성을 억제하는 약이 있고 방수 유출을 증가시키는 약이 있는데, 억제시키는 약에는 베타 차단제, 요즘에는 단독 제제로 잘 안 쓰지만 티몰롤, 뭐 베토틱 S, 비케라네리스, 리스몬티지 이런 약들이고요. 그 다음에 탄산 탈수 효소 억제제, 이것도 단독 제제로는 잘 안 쓰고 코소멜라존, 바티도르, 콤비솔, 로이오브 이런 약들처럼 베타 차단제와 병합해서 많이 씁니다. 이게 이제 탄산 탈수 효소 억제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선택성 알파2 작동제는 알파간, 뭐 콤비간, 브리딘티인데, 콤비간하고 브리딘티도 역시 선택성 알파2 작동제 베타 차단제를 병합한 병합제제인데, 이런 약들이 다 방수 생성을 억제하는 약이고요. 그 다음에 방수 유출을 증가시키는 약으로는 일반적인 그 섬유주를 통해서 유출을 증가시키는 약은 필로카르핀 계통약인데, 이거는 사실 요즘에 잘 안 씁니다. 동공이 작아지고 두통을 유발할 수 있고 뭐 심한 경우 망막박리 일으킬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요즘에는 급성녹내장에서 간혹 쓰거나 아니면은 축동할 때 목적으로만 씁니다. 많이 안압하강제 자체로 쓰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포도막 공막 유출로, 이게 가장 요즘에 대표적으로 첫 번째로 많이 쓰는 약이겠죠. 프로스타글란딘 제제, 잘라탄, 타플로탄, 루미간, 트라바탄, 뭐 잘로스, 라노탄, 프로탄, 이런 약들은
포도막 공막 유출로를 통해서 나가는 건데 거기가 섬유주에 비해서 나가는 비율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되기는 해도 아나파강제 단독 제제로는 이 약계통이 제일 효과가 좋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장점이 한 번만 넣어도 된다는 거. 그것 때문에 가장 첫 번째 초이스로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 약을 씁니다. 그 다음에 유리체 용적 감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환자분이 오셨는데 안압이 40, 50 될 때는 글리세린이나 마니토를 떠서 급격하게 안압을 낮춰주는 건데 이거는 유리체의 용적을 줄여서 급격하게 안압을 낮춰주는 약입니다. 레이저 치료로는 아까 위에는 이제 홍채 절개술인데 저기 주변부에 구멍이 뚫려 있죠. 그 동공이 차단이 돼서 안압이 올라가는 거라서 보시면은 개방각 녹내장은 이렇게 모양이 동공이 올라가 있지 않고 차단되어 있지 않은데 급성 녹내장은 여기서 이렇게 물이 나가줘야 되는데 이쪽에서 막힌 거죠. 동공이 차단이 돼서 그래서 이렇게 볼록 동공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여기다 구멍을 뚫어드리면 여기서 막힌 게 위로 나갈 수 있으니까 안압을 떨어뜨릴 수 있는 기전인데 직접적으로 안압을 떨어뜨리는 기전도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예방적으로 안압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는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SLT를 보시면 SLT가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치기도 쉽습니다. ALT보다. ALT는 이게 레이저 구멍이 작아서 정확히 그 위치에 쳐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환자분들 많이 움직이시고 저렇게 정확히 치기가 쉽지 않은데 SLT는 저 레이저 스팟 자체가 굉장히 커서 이렇게 치기도 용이하면서 그 내용을 좀 보면 짧은 레이저 에너지이기 때문에 화상을 안 입힌다는 건데 그것도 심지어 그 색소 섬유주 딱 그 작용하는 세포에만 작용을 한다는 거죠. 레이저 에너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조직에 화상을 주지 않는다는 거고 기전은 아직 잘 모른다가 맞습니다. 그러나 추측하기로는 세포 분열을 유도를 해서 좀 더 건강한 섬유주 세포로 재생을 유도하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반복 시술이 가능하다는 건데 1998년에 보고된 거에서는 70% 정도에서 3mm머 이상의 아나파강을 보였다라고 돼 있고 신기한 거는 SLT 받지 않은 반대편 눈에서도 한 9.7% 정도 떨어졌다라고 보는 건데 제가 실제로 해봐도 이상하게 원리는 모르겠지만 반대편 눈이 같이 덩달아 떨어지신 분들도 몇 분 뵀어요. 그리고 그 밑에 표들을 보시면 되게 여러 논문에서 SLT의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한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한 10에서 20% 설명을 드리는데 심지어는 어떤 논문은 39%까지도 안압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고하는 케이스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한 번 해서 효과가 없는 분들은 다시는 안 합니다. 저는 그분은 또 해도 효과 없으실 겁니다 아마. 근데 한 번 해서 효과가 좋으시면 2번, 3번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세포에서 받아들이는 게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물 효과를 비교를 해보면 보통 그냥 라타노프로스트가 일반적으로 우리 잘라탄, 라노탄, 프로탄 이런 약들인데 라타노프로스트 하나로 치료했을 때와 그 다음에 SLT도 범위를 우리가 눈에 360도를 다 할 것인지 180도를 할 것인지 90도만 할 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경험상 360도가 훨씬 효과가 좋아서 다 합니다. 할 때는. 근데 90도, 180도, 360도를 비교했을 때 360도 했을 때는 약 하나의 효과랑 비슷했고 90도나 180도는 그거보다는 조금 효과가 못 미쳤지만 조금 떨어졌다라는 거고요. 지속기간, 영구적이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1년에서 3년 정도 지속된다고 설명은 드리는데 1년째는 성공률이 94%, 2년째 85%, 3년째 74% 점점 감소해가죠. 그래서 보통 1년에서 3년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환자분에 따라서는 1년도 안 돼서 다시 오르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5, 6년째 정말 안정적으로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부작용은 거의 없다가 사실 이 레이저의 장점인데 뭐 전방염증 당연히 그날은 생깁니다. 레이저 하면은 생기고요. 근데 대부분은 5일 안에 완전히 호전이 되고 그 다음에 불편감. 저의 경우는 보면은 두통을 좀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왜냐면 그날은 안압이 좀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두통을 호소하시고 렌즈를 눈에다 이렇게 끼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불편감이 좀 생깁니다. 그것도 대부분은 24시간 이내에 호전이 되시고 그다음에 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합니다라고 하는데 그날 좀 안압이 상승할 수 있고요. 많이 오르진 않는데 뭐 한 5에서 8 정도 오른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한테나 할 수는 없습니다. 적응증은 여기 정상안압 녹내장에 따로 넣지 않았는데 당연히 개방각 녹내장, 정상안압 녹내장, 색소 녹내장, 가성비늘 녹내장에서 하는 거고 우각이 아예 안 보이는 폐쇄각 녹내장 환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쓸 수 없고요. 우각이. 그 다음에 신생혈관 녹내장은 혈관을 건드리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상천 녹내장도 우각 자체가 잘못 만들어진 케이스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고 염증의 경우는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오히려 그 레이저 자체가 염증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염증이 많을 땐 당연히 하면 안 될 거고 염증 녹내장의 환자분의 경우는 염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을 때 안압만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는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단계는 어느 단계에서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저희는 우리나라는 제한이 있어요. 보험으로 아마 2번인가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할 수는 없고 사유를 써야 됩니다. 약을 최대로 써도 안압 조절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사유를 써서 보통 내거나 아니면은 약물에 부작용이 있다 이렇게 쓰는데, 과거에는 제한이 없을 때는 약물을 쓰기 싫다 하시는 분들한테, 초기 환자들한테 약물 대신 레이저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미국은 이렇게도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게는 사유를 못 씁니다. 네. 그리고 약물을 줄이기 위해서 3개를 쓰는 분이 너무 눈이 불편해서 2개 정도로 줄이고 싶어서 레이저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런 경우가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제대로 약물을 써도 안압이 조절이 안 됩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하기 싫고 위험하고, 그럴 때 레이저를 해서 조금이라도 떨어져 수술 안 했으면 좋겠다 할 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은 수술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수술은 섬유주 절제술입니다. 다 보셨겠지만 섬유주는 물 나가는 길이고요. 그 섬유주의 일부를 절개를 하는 건데, 그 일부 절개했다고 당연히 안압이 많이 나오진 않겠죠. 그것보다는 바깥쪽으로 물이 나가는 길을 만들어준다는 게 주요 기전입니다. 그래서 섬유주 일부를 제거를 하고 바깥쪽으로의 유출로를 만들어드리는 건데, 부작용이 많습니다. 성공률도 70%고, 그래서 안 하고 싶어 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 해보려고 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술을 최대한 안 하려고 많은 새로운 수술 방법들이 나오고, 그런데 결국에는 그래도 심하신 분들이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정말 안 하고 싶지만 해야 되는 그런 경우인데, 결막이라는 흰자위 아래에 단단한 공막이 있습니다. 공막의 일부분을 절개를 해서 이렇게 부분층을 만들고요. 그 안에 있는 일부 섬유질을 제거를 합니다. 이렇게 칼로 네모나게 제거하시는 분도 있고, 펀치가 있어서 펀치로 구멍을 이렇게 뚫어주는 의사도 있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 밑에 홍채가 있죠. 이거를 같이 안 잘라내면 이 나가는 길을 홍채가 막아버리기 때문에 홍채 절개술도 대부분 같이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공막을 덮고 실로 꼬매주는데, 이 실 개수가 안압을 조절하는 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문이 완전히 다 열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물이 그냥 다 나오겠죠. 그러면은 안압이 0이 되면 그 눈은 실명됩니다. 안압이 너무 낮은 것도 굉장히 무서운 부작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을 다 열어놓은 다음에 선택적으로 닫아주면 일부 열린 길에서 물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나오는 물의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실의 개수로. 그러니까 수술방에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괜찮다고 해서 나왔는데 안압이 너무 낮다? 그럼 다시 들어가서 하나 더 꼬매줘야 되고, 나와봤는데 너무 높다? 그럼 하나씩 끊어야죠. 실을. 끊어서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할 때 환자분한테 수술의 성공률은 수술 중에 반, 수술 후가 반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의 어떤 선생님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느끼는 게 똑같다는 건데, 그래서 그 수술 후에 얼마나 적절하게 안압을, 실의 개수를 조절해서 유지를 해주느냐가 전체적인 예후와도 상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성공적으로 수술이 되면 이렇게 눈 위로 볼록하게 여과포가 형성이 됩니다. 이게 물이 계속 이 통해서 이제 지나가게 되면, 계속 물이 지나가니까 결막의 벽이 얇아지고 혈관이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혈관이 없는 하얀 물길, 이걸 여과포라고 하는데 여과포가 형성이 되는데, 수술이 너무 성공적으로 돼도 부작용이 많을 수 있는 게, 여과포가 엄청 크게 형성이 되면 난시가 생길 수 있고 시력이 떨어질 수 있고 눈물이 막 나서 건조해질 수가 있고, 이런 부작용들 때문에 불편하신 분도 있고요. 근데 또 반대로 아예 길이 만들어도 형성이 안 되거나, 아니면 너무 크게 형성이 돼서 물이 새서 안압이 저안압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여기까지는 잘 형성이 되는데 뒤에서 섬유화가 돼서 더 이상 못 나가거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돼도 부작용이 많고 잘 안 돼도 문제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수술인데, 일단 수술 중에 일어날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결막이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는 게 제일 일단 싫은 합병증 중에 하나인데, 결막이 찢어지면 안압은 처음에는 잘 유지가 됩니다. 결막이 찢어진 사이로 물이 쭉쭉 나와주니까. 근데 문제는 그러면은 나중에 이게 반응이, 상처가 형성이 됐을 때 더 섬유화가 심하게 일어나서 길 자체가 형성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초반에 안압 좋다고 좋아하실 것도 아니고, 초반에 안압이 안 좋다고 안 좋아하실 것도 아닌 게 장기간을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출혈은 많이 될수록 당연히 반응이 형성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장기간 예후로는 나쁩니다. 제일 최악에 겪고 싶지 않은 합병증 중에 하나는, 이거는 뭐 수술이 잘못돼서가 아니고 그 환자의 가진 요인 때문인데, 안압이 높던 분이 갑자기 안압이 확 떨어지면서 혈압이 높거나 뭔가 내과적으로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 중에 맥락막이 출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뭐 멈추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덮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수술을. 맥락막 출혈은 정말로 실명될 수 있는 위험한, 환자들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수술 중에 갑자기 전방이 얕아지고 갑자기 눈 뒤에가 출혈 때문에 어두워지고
굉장히 무서운 겪고 싶지 않은 부작용입니다. 그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수술 전에 안압이 높거나 동맥경화, 혈압 뭐 이런 게 조절이 안 될 때, 그리고 수술 중에 맥박이 빠를 때 이럴 때 생길 수 있는 거라서 가끔 수술할 때 혈압도 조절 하나도 안 해오시고 수술 못 해드린다 그러면은 혈압 그 조금 높은 게 뭐가 문제냐고 왜 수술 안 해주는데 내 눈 실명시킬 거냐 이러시는데 그렇게 이제 조절 안 하고 수술하시면 실명되시는 거죠. 왜냐면 혈압이 조절이 안 되면 출혈이 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내과적인 거 조절 잘 하시고 수술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천적으로 혈관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뭐 혈관종을 가지고 있다거나 결국 보면 그런 분들이 스터지 웨버 신드롬 이런 질환들이 상곡막 혈관이 두드러지는 질환들인데 그런 분들은 당연히 안압이 떨어지면서 출혈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딱 봐도 의사들이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위험할 수 있는. 예. 그리고 이제 수술 후 합병증 이게 가장 흔한데 제가 수술하고 나오자마자 그리고 다음날 제일 중요시 보는 요인은 안압이 아닙니다. 전방 깊이를 봅니다. 전방 깊이.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방이 깊게 유지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얕은 전방, 그러니까 제가 지금 조기 합병증은 4가지 칸으로 나눠놔서 얕은 전방, 깊은 전방, 저한압, 고한압 이렇게 나눴는데 얕은 전방의 경우는 정말 끔찍한 합병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냥 이거는 괜찮은 부분인데 결막이 아까처럼 구멍이 나 있거나 찢어져 있어서 안압이 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안압이 너무 떨어져서 전방이 얕은 경우, 그 경우는 결막을 뭐 봉합을 해서, 그게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봉합을 해서 다시 덮어드려서 회복시킬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과여가 너무 기능이 좋은 거죠. 수술 후에 기능이 너무 좋을 때는 저희는 수술방 다시 들어가서 다시 결막을 열고 다시 하나 꼬매도 되고, 아니면 그게 싫으면 이제 결막을 그냥 덮어놓은 상태에서 그 위로 한번 봉합을 눌러주는, 봉합을 해서 여가포가 너무 크게 형성이 돼 있으니까 그거를 더 커지지 말라고 눌러주는 그런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 안압이 떨어졌을 때 맥락막이라고 우리가 망막 아래층 거기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안압이 올라가면 다시 붓습니다. 그건 그렇게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닌데, 정말 최악의 제일 안 좋은 게 요 밑에 왼쪽 아래쪽 반인데 안압은 높으면서 전방이 얕은 경우, 이거는 진짜 무서운 합병증들이 많이 있거든요. 악성 녹내장이라든가 맥락막 출혈. 그런데 아까 출혈은 말씀드렸었고 갑자기 2% 정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통증이 엄청나면서 구토하고 시력이 떨어지고 당연히 시력은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악성 녹내장은 주로 폐쇄각 녹내장 수술하고 생기는 경우인데 전방이 주변부, 중심부 다 좁아지는 건데 그게 뭐냐면 그 방수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바깥쪽으로 빼줘야 되잖아요. 근데 방수가 바깥으로 안 나가고 다시 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술을 했는데. 그러니까 방수가 나가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방수가 안으로 쌓이니까 눈의 앞 공간이 밀리면서 전방이라고 하는 데는 점점 좁아지고 안압은 올라가고. 네, 악성 녹내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폐쇄각 녹내장에서 많이 생길 수 있고, 이때는 방법은 유리체절 제술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DFP를 줄여주는 거는.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거는 깊은 전방이면서 저안압이 제일 좋겠죠. 제일 좋은 겁니다. 깊은 전방이면서 저안압. 뭐 적절한 안압이 제일 좋겠지만 깊은 전방이면서 안압도 낮거나 혹은 정상이거나가 제일 좋고, 근데 안압이 이제 너무 떨어지면요, 보통 5 이하로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데 그것도 환자마다 눈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분은 7이어도 부작용이 생기는 분도 있고 3, 4여도 부작용이 안 생기는 분도 있는데, 어떤 안압이 떨어졌을 때 제일 큰 문제는 망막이 붓게 됩니다. 그래서 저안압성 황반병증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이제 한 3개월간 지속이 되면 시력에 좀 영향이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젊은 나이나 근시, 뭐 그다음에 방수 생성 억제제 같은 거 미리 썼을 때. 그래서 방수 생성 억제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코섭 이런 계통약을 원래 수술 전에 뭐 몇 주부터 끊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압이 높아서 수술하시는 분인데 몇 주 전부터 그 약을 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끊고 가시는 분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방수 생성을 줄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는 오히려 방수 생성이 많이 돼서 계속 물이 나와줘서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방수 생성이 안 되니까 길 형성이 잘 안 되는 경우, 그래서 약을 끊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흔한 건데 깊은 전방이면서 안압이 안 떨어지는 경우, 그거는 그냥 여과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물길이 너무 덜 형성된 거죠. 그러면은 그 묶었던 실을 하나 풀어서 물길을 좀 더 열어준다거나, 아니면 마사지를 해서 압박을 해서 길을 열어준다거나. 마사지나 뭐, 근데 수술하신 분이 지금 별로 안 계셔서 잘 모르시겠네요.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녹내장과 앞에서 이렇게 눈을 계속 누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본인 스스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서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는 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염색약이 지금 새고 있는 경우인데 결막이 찢어지거나 이래서 물이 뒤로 쭉 풀러줘야 되는데 못 풀러주고 바깥쪽으로 나오니까 안압은 좋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
결막이 찢어진 게 다시 막히면 여가포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 안압은 다시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악성 녹내장과 비슷한 건데 이렇게 전방이 급격하게 얕아져 있습니다. 과여가가 될 때도 그럴 수 있고 너무 많이 나가거나 아니면 뒤에서 출혈이 있었거나. 그 다음에 맥락막 박리가 이렇게 주변부에서 맥락막이 떨어지는 경우인데 뭐 망막 박리보다는 맥락막 박리는 가라앉는 거니까 괜찮긴 하지만 너무 오래 가면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너무 오래 안압이 떨어졌을 때 망막의 항반부에 이렇게 주름이 생기는 저안압성 항반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여가포가 이렇게 크게 형성이 됐을 때 각막이 이렇게 자극이 돼서 델렌이라고 각막이 깎이는 그런 게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심 시력이 저하가 되는 경우가 한 0.8% 정도 보고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녹내장이 아주 말기이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뭐 어떤 분은 각서도 받고 하신다는데 수술을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저 실제로 겪었다는 분을 주변에서 보지는 못했는데 시야 장애가 중심부에 아주 약간 남았을 때 수술하고 나서 높았던 안압이 갑자기 떨어지면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그 남은 시야가 그냥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술은 성공적으로 됐지만 환자는 실명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겪고 싶지 않아서 녹내장 말기에는 수술을 다들 안 하고 싶어 하죠. 왜냐면 그게 수술이 잘 돼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기 때문에 그거를 조심해야 되는데, 뭐 위험인자로는 나이가 많으시거나 안압이 너무 떨어졌거나 아니면은 중심부 시야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분들에서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술 후 망막 출혈은 저도 겪어봤습니다. 당뇨 망막증이나 망막 박리를 여러 번 앓으신 분들이 종종 생기시더라고요. 그것도 내과적으로 조절이 안 되실 텐데, 뭐 출혈이 심각하지 않으면 알아서 가라앉으니까 괜찮긴 하지만 어쨌든 수술 전에 그래서 안압을 좀 낮춰놓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방에 천자를 한다거나 해서 조금 서서히 떨어질 수 있게, 안압이 막 5, 60인분이 갑자기 수술 중에 뚫는 순간 안압이 10m 이하로 떨어지면 출혈이 될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후기 합병증은 뭐 이거는 흔한 요인들이죠. 여가가 안 되는 경우 실패. 근데 이거는 5년 안에 50%에서 실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성공률이 높지 않다는 거고요. 여가포가 안쪽에서 출혈이나 섬유세포들에 의해서 막혔을 때, 아니면 홍채절개술 안에서 홍채가 끼어 있을 때, 이럴 때 안에서 막히면서 안압이 안 떨어질 수 있고, 바깥쪽에서는 이게 가장 흔하겠죠. 여가포 바깥쪽에서는 수술이 성공이 되지 않는 경우, 우리가 이런 데 상처가 나면 다시 섬유세포들이 와서 막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만든 저 유출로도 눈에서 인식했을 때는 외부의 상처거든요. 우리가 만들어낸. 그러니까 당연히 다시 섬유세포들이 덮어주려고 하니까 그 길이 그렇게 잘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섬유주 절제술을 할 때 가장 성공적인 거는 불충분한 회복이 되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충분한 회복이라는 건 완전히 다 덮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잘라도 길을 만들어도. 그러니까 불충분하게 이쁘게 상처가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고, 근데 이제 수술 실패랑 관련된 인자는 젊으실수록 당연히 회복력이 좋으시니까 젊은 나이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흑색인종, 그리고 이전에 안과 수술을 많이 받으셨을 때 그 유착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염증도 더 빨리 생깁니다. 그리고 염증이 있거나 신생혈관이 있거나 출혈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실패랑 관련된 요인입니다. 후기 합병증으로는 처음에 그 결막이 찢어져서 노출되는 케이스 말고요. 너무 유출로가 형성이 잘 되다 보니까 물길이 계속 형성이 되면 결막의 벽이 점점 얇아지시겠죠. 그러다가 거기가 뚫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물이 줄줄 거기서 새나오는 건데, 이제 외상을 입었거나 이래서 그러신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섬유주 절제술의 수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마이토마이신이라고 하는 항대사 약들을 씁니다. 이게 섬유화를 막아주는 약들인데, 그런 걸 막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조직들이 얇아지거나 이래서 뚫리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심한 경우는 그냥 거기를 다시 여가포를 없애고 뒤에 있는 건강한 결막을 당겨온다거나 아니면 양막이라는 거를 덮어준다거나 해서 다시 여가포를 만들어드려야지, 안 그러면은 감염이 될 수 있고 그러다가 다시 또 길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잘 형성된 여가포인데, 이런 경우는 여가포가 너무 크게 형성이 돼서 안압이 굉장히 낮으실 거고, 오늘 시간이 지나서 다시 여가포가 너무 얇아져서 새는 경우, 이렇게 염색약이 새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분들도 꽤 있어요. 여가포가 잘 형성은 돼 있는데 이게 점점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안시가 생기고 겉보기에 너무 안 좋고, 그리고 눈꺼풀이 수술하고 나면 점점 내려오시는 안검하수가 생기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여가포가 저렇게 크게 있으니까 근육이 계속 자극을 받기 때문에 안검하수가 어느 정도는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길이 뚫렸을 때는 그럼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건데, 아까 그 여가포를 다 제거를 하고 건강한 결막을 당겨오는
오는 수술은 제일 나중에 시도하고 싶은 방법이고 처음에는 본인의 피를 뽑아서 피를 저렇게 저쪽에다 주사를 해드리면 뭐 우리가 표현한 PW 혈전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막아주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저렇게 자가혈 주입을 하기도 합니다. 자가혈 주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방법은 너무 이제 여가포가 클 때는 저희는 지금 실로 꾸며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이제 여가포가 이렇게 클 때 이쪽 위로 실을 이렇게 통과시켜서 꽉 묶어줘서 여가포가 기능을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의 단점은 그 실이 또 누르니까 그 바늘을 너무 이렇게 해서 나중에 떼고 났을 때 또 다시 안압이 오를 수도 있고요. 그 실에 당기는 힘에 따라 안압이 너무 올라가거나 안압이 너무 떨어지거나 되게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 막 하루 종일 묶었다 풀었다 하는 분도 많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거는 레이저를 쳐서 여가포의 크기를 일부 줄여보려는 시도고요. 임상에서는 그렇게 실제로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백내장이 생길 수 있는데 뭐 이거는 직접 손상이 될 수 있지만 이건 굉장히 드물고 그쪽으로 수술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수술하고 나면은 염증이 생기고 저안압이 생기고 이런 염증 소견에 의해서 방수의 질과 양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수정체로 그 방수가 영양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변화가 생기니까 백내장이 자주 생깁니다. 거의 대부분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술 후 스테로이드 저반하는 것 때문에도 백내장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섬유주 절제술을 할 경우 하고 난 눈에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경우는 예전에는 뭐 2년 안에 하면 백내장 수술 자체가 염증을 일으켜서 섬유주 절제술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고를 해서 가끔 좀 피하려고는 했었는데 또 요즘에는 그거는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보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수술 위치를 잘 잡아야 됩니다. 여가포 있는 데다가 수술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피해서 잘 백내장 수술을 해야 될 겁니다. 이제 제일 최악의 경우 근데 꽤 많은 합병증 의 경우 여가포의 염증과 감염입니다. 이거는 오면은 거의 100% 실명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감염이 되는 건데요. 왜 감염이 되냐면 일반 결막은 혈관도 많고 벽이 두껍기 때문에 균이 침투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가포가 만들어진 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얇고 혈관도 없습니다. 균 자체가 침투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별거 아닌 결막염이나 안검염만 생겨도 녹내장 수술하신 분은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 균이 눈 안으로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아직 염증 단계 초기에 바로 잡으면 살릴 수 있는데요. 그걸 이제 늦게 대처를 해서 눈 안에까지 망막에까지 균이 다 퍼져버리면 거의 100% 안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초창기 어떤 사인이 중요하냐면 이렇게 아주 전형적인 소견인데 굉장히 여가포가 투명하지 않고 점점 하얀색을 띠면서 주변의 결막은 굉장히 충혈이 심한 이렇게 빨갛고 하얀게 대비된 이런 상태일 때 빨리 치료를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지나쳐서 저렇게 되면 이 밑에 이 하얀 거는 녹입니다. 녹. 전방에 녹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렇게 되고 눈 뒤에도 녹이 꽉 차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실명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유리체 절제술을 해야 되지만 돌아오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시력이. 그러니까 저 감염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안내염의 위험 인자로는 우리가 이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쓰는 마이토마이신 같은 항대사제들이 또 안내염을 높일 수 있고 얇은 벽이나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여기다 하다가 할 자리가 없어서 옆에다 하거나 아래쪽에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위치가 없어서 그런 경우는 더 노출이 많기 때문에 균에 노출이 더 되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뭐 니들링 자가혈주입 이런 여러 시술들을 많이 했을 때 그리고 안검염이 있거나 갈막염이 있거나 컨택트 렌즈 같은 걸 자주 착용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뭐 건조증도 있고 안검 이상 이런 사소한 원인들이 안내염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인자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당뇨나 항생제 남용도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이 방법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요거는 일단 수술 자체는 쉽습니다. 그래서 말기 환자나 녹내장 심하신 분들의 경우는 바로 이것부터 하는 선생님도 많고 저도 요즘 이것도 많이 합니다. 근데 방수 유출 장치 삽입술이고요. 우리가 아까처럼 실제 실만 가지고 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마우스처럼 생긴 구조로 물을 바깥쪽으로 빼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쓰는 거는 이 아메드 밸브라는 거고요. 몰테노, 베어벨트, 크루킨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근데 기존의 그 관들은 그러니까 이 아메드의 장점은 안압이 너무 떨어지면 여기서 막아줍니다. 차단해주면 안압이 어느 정도 이하가 되면 더 이상 안 빨아들이게 이게 밸브 작용이 있는데 다른 건 그게 없기 때문에 저안압에 빠지기가 쉬웠고요. 그래서 아메드 밸브를 요즘에 많이 삽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우스 같이 생긴 걸 눈 뒤쪽으로 넣고 이 튜브를 전방 쪽으로 넣어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수술은 쉽지만 부작용이 많이 있는데 부작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2주에서 3주 정도는 저안압기이고요. 안압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그 뒤부터 3개월까지는 고환압기, 그 뒤에 이제 평형기로 들어서게 되는데 저환압기 때는 너무 관으로 물이 쭉쭉 빠져나가서 안압이 너무 떨어지는 거고 고환압기는 다시 그 관 주변으로 이제 섬유화가 되면서 안압이 올라갔다가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안정적인 평형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3개월간 저는 약을 잘 쓰고 마사지도 하고 이렇게 유지를 하셔야 오래 갑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그게 있는데 요거의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안압이 있고 안압 상승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게 여기 눈 안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결막을 이렇게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인공공막을 대드리기도 하고 공막을 일부 부분 절개를 해서 덮어드리기도 하지만 이게 몇 년 시간이 지나면 결막하고 이 관이 계속 결막을 밀환을 시키기 때문에 관 자체가 이렇게 뚫고 노출이 되는 노출이 비율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감염이 오기가 또 쉽습니다. 노출이 되면은 다시 결막을 덮고 하는데 실제로는 덮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한 번 덮기 시작하신 분은 보통 3-4번 이상 덮어야 덮이는 분도 있고요. 이게 결막이 이미 상피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당연히 튜브가 이렇게 노출이 돼버리면 균 침투가 쉬워지니까 이것도 역시 안내염이 오실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너무 안압이 떨어졌을 때 아까처럼 망막박리, 유리체, 출혈 등이 생기면 시력이 떨어질 수 있고 각막이 너무 그 관이 각막에 가깝게 들어가면 각막에 내피세포에 손상을 줘서 각막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게 보시면은 근육과 근육 사이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안구 근육과 근육 사이에 들어가서 눈의 움직임을 제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시가 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방각 절개술, 섬유주 절개술 이거는 요즘에는 많이 하는 건 아니고 선천농내장에서 주로 합니다. 이건 그냥 크게 관심은 없으실 것 같은데 선천농내장의 아이들은 어른들은 눈의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압이 올라가면 신경만 손상이 되지만 아이들은 눈의 탄력성이 좋아서 안압이 올라가면 눈 자체가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풍선이 커지듯이. 그래서 이렇게 외형적으로 좀 다른 모양을 보이죠. 그리고 이제 요거가 요즘에 나오고 있는 미세 침습 녹내장 수술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일부러 밖에서 결막을 열거나 칼로 이렇게 째면 길이 형성이 되지만 그래도 또 상처 회복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도 크고 또 저안압에 빠질 수도 있고 이런 너무 위험한 합병증이 너무 많다는 거죠. 효과는 좋지만. 근데 이 미세 침습 녹내장 수술은 그냥 일반적인 생리적인 길을 통해서 물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저안압에 빠질 확률이 좀 적고 그다음에 합병증이 좀 덜하다라는 것 때문에 요즘에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이스텐트가 있고 젠이 있는데 아이스텐트는 이렇게 이게 실제로 이렇게 커브에서 1mm 정도 크기입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그거를 섬유주 뒤에 실렘관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연결을 해주면 섬유주에서 실렘관 쪽으로 물이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근데 너무 쉬운 수술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저도 홍영태 선생님이랑 같이 아르메니아에 가서 한 10몇 케이스를 하고 왔는데 익숙하면 쉬울 것 같은데 이 넣는 각도가 너무 어렵고요. 여기를 크게 확대해서 본다는 게 너무 쉽지가 않고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하면 출혈 때문에 시야가 확보가 안 돼서 그 두 번째부터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게 있고 아직 시판되지 않았고 이제 앞으로 나올 거지만 젠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섬유주 절제술은 우리가 밖에서 절개를 해서 여기다 길을 만드는 건데 이거는 눈 안쪽에서 주사를 통해서 이렇게 튜브를 넣어서 바깥쪽으로 나가실 수 있는 튜브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결막에 절개를 안 넣기 때문에 상처 회복 과정이 좀 덜 일어나서 효과가 적을 거라고 보는데 미국에서는 이거 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이스텐트는 녹내장 초기에 그다음에 젠은 녹내장 말기에서 뭐 보험이 된다고는 합니다.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적응증이 좀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젠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 아이스텐트는 저희가 이제 하고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보통 방수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양체에서 생기면 전방으로 흘러서 섬유주로 가서 실렘관으로 빠져나가서 실렘관에서 모양체 집합 채널이라는 채널들을 통해서 모아져서 삼각막 정맥으로 배액되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저항이 큰 부위가 어디냐 했을 때 섬유주에서 실렘관으로 나가는 길에서 그 길 쪽에서 가장 저항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 쪽에다가 관을 스텐트를 넣어서 물을 빼준다. 그게 그 기전이고요. 그러니까 실렘관이 녹내장 환자에서 진행된 환자에서 이게 모양이 유지가 안 되고 이게 찌그러져 있다는 거죠. 실렘관이.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안압이 좀 저항이 생기느냐 하는데 원인을 물어보시면 저희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유전적인 게 많이 관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실렘관이 찌그러져 있어서 물이 못 나가는 건데
거기에 항체 주사를 놨더니 다시 실내관 기능이 빠지면서 돌아왔다라는 동물 실험 논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만약에 이제 동물 실험이니까 앞으로 임상까지 오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그런 게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우리도 지금 항반 변성 하시는 분 하는 것처럼 어느 주기적으로 주사를 맞아서 실내관의 기능을 좋게 해서 안압을 떨어뜨린다 이런 방식의 치료가 앞으로는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실내관 쪽으로 저항이 크다는 거고 그래서 그쪽으로 이 관을 넣습니다. 이거 넣는 과정을 보면 이 주사기 같은데 이렇게 관이 들어 있고요. 이거를 각도를 옆으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넣는 정말 그냥 성공적인 1분이면 끝나는 시술인데 근데 문제는 저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각도가 잘 안 맞아서 잘 넣지 못하고 긁고만 나오면 그 섬유줄을 그 실내관 안에는 역류된 출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들이 있거든요. 역류된 그 피가 이제 쭉 흘러 나옵니다. 성공적으로 이 수술을 해도 피가 나오는데 역류된 피가 나오는 건데 그 피 때문에 시야 확보가 안 돼요. 다시 2번, 3번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과감하게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 러닝 커브가 좀 긴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장점은 생리적인 방수 유출로를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안압이 저안압에 빠질 위험이 적다라는 거고 효과는 저는 지금 한 분 해보고 그냥 출혈이 많이 돼서 안 했는데 그래도 그분 계속 안압이 한 4 정도는 계속 떨어져 있으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희 홍영태 선생님은 요즘에 또 다시 많이 하시는데 말기 환자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말기 환자들에서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으셨어요. 하신 거 보면은 그거 했는데도 또 2개 놓고 그래도 안 돼서 결국 섬유질 절제술을 하신 케이스들이 많았는데 그 회사에서 주장하기에는 초기 녹내장이 초기이면서 안압만 높으신 분들은 탔을 때 효과가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럴 때 대략 한 뭐 20% 가까이 뭐 심하게는 3개를 넣었을 때는 이건 여러 개 넣을 수 있으니까 3개를 넣었을 때는 41% 정도까지 하강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비용이죠. 하나만 넣어도 100만 원 가까이라서 의사들이 수술할 때 부담되는 게 비용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그 비싼 금액을 내고 하는데 이게 실패해버리면 상당히 부담이니까 그래서 더 하기 싫은 것도 있습니다. 일단 백내장 수술을 외국 같은 경우는 동시에 하는 걸로 돼 있고요. 백내장 수술만 해도 4% 정도 안압 하강 효과가 있는데 아이스텐트를 같이 넣었을 때는 9%까지 2개를 같이 넣었을 때는 한 27%까지 안압 상승 효과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1세대 아이스텐트만 지금 우리가 쓰고 있고요. 2세대가 훨씬 넣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아마 2세대가 나오면 조금 더 하시는 선생님이 많이 늘어나실 것 같습니다. 2세대는 이렇게 옆으로 꺾어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직접 삽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2세대까지 나오면은 아마도 꽤 많은 시술을 하면서 수술을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